그 뭐죠? 그 오늘 뭐 와서 들으면 되냐고 문의 운동만 하는데 여러 개인데 뭐 오시다가 아마 축구를 한다는 주제로 지금 눈빛을 보니까 일단 쉬는 시간에 다들 돌아가시고 괜히 소식을 괜히 전한 듯한 바로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여기 남한, 북한이 딱 사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면 저는 이거를 경기를 틀어도 돼요. 사실. 네, 뭐 그래도 해야죠. 사실 뭐 제목을 짜다 보니까 레디메이드 vs 컴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은 저번에 레디메이드에 대해서 개념을 예술적 레디메이드의 측면과 건축적 레디메이드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그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지만은 약간 컴포지션, 그러니까 구성이라는 개념을 살짝 조금 끌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부는 구성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하다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화장실, 특히 그 화장실 오브제들이 어떻게 르꼬르뷰지에 의해서 전시가 되는지 직접 그 자기가 설계한 건축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조금 상세히 보고, 두 번째 파트는 그 레디에이터를 한번 다시 요소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훑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봤던 이미지니까 잠시만 환기하는 측면에서 그때 마르셀 듀샹의 소변기, 파운테인 1917년의 작품과 그 다음에 르꼬르비지에의 에스프리 누보의 1924년도에 실렸던 메종 피루술의 비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흡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봤었고, 이 파운테인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능 오브제가 예술 오브제로 바뀐 과정일 것이고, 보통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정의가 안드레 브루똥, 초현실주의자의 브루똥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정의가 제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정의죠.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은 결국 바로 이 도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능 오브제가 예술 오브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는 기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펼쳐진 것을 저번에 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서는 이 비데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기능 오브제이면서 르꼬르비주에 의한 어떤 이 잡지에서, 물론 잡지에서 보여져 있는 어떤 미장센이지만 거기서 결국 르꼬르비주의 어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겠죠. 어떤 그런 작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알려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늘 기능 오브제, 여전히 기능 오브제인 것은 봤어요. 우리가 떠올리는 또 하나의 어떤 유명한 아돌프 로스의 표현 중에 하나가 주택과 그 다음에 예술을 비교를 하면서, 특히 주택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은 대부분 다 기능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에 부응하지 않고 만약에 아름다움만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유일하게 예외가 무덤과 기념비, 이 두 가지 요소를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예술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덤과 기념비는 당연히 어떤 기능에 가장 기능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의 건축들은 다 기능, 펑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건축의 어떤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르꼬르비주의 건축가로서 이 이미지를 다룰 때는 철저히 기능성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러나 저번에 봤듯이 이게 단순한 기능적인 오브제니까 볼 것이 없다가 아니라 이게 기능 오브제이고 이것이 대단한 이 시대의 근대적인 오브제라는 것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다르게 재해석되는 것들도 저번에 보았었어요. 근데 특히 이 설비 오브제들을 우리가 건축의
이제 건축적인 어떤 요소로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있을 텐데, 건축에서 뭐 우리 저번에 봤던 기디온의 이 메커니제이션 텍스 커맨드라는 이 책에서 보여줬던 이 건축의 단면도, 19세기에 보여줬던 단면도에서 설비 파이프들이 건축에 삽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혁신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 오브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저것이, 저런 오브제들이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건축 또는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는 건축 내부에서 저 오브제들이 나타났을 때 저것을 내가 건축의 요소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 상황의 어떤 질문일 수 있겠죠. 이 상황에 맞닥뜨린 이 당시의 근대인의 어떤 질문일 거예요. 제가 element of architectur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한번 잠시만 언급을 해보면, 2014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우리 한국이 많은 쾌거를 이뤘죠. 근데 그 베니스 비엔날레의 전시를 총괄 기획했던 사람은 램 코라스였죠. 램 코라스와 그의 그 OMA가 아닌 AMO에서 같이 해서 만들었던 이 전시의 큰 제목이 펀더먼탈이었고, 근본적인 것이었고, 근데 근본적인 것을 전시해야 되는데 그 건축에서 근본적인 것을 보여줄 때 특히나 엘레먼트에 대해서 보여준 전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줬었어요. 건축 그 전시관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비슷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끄집어 봤는데요. 맨 처음에 앞에 이 눈앞에 보이는 구조물이 도미노 구조죠. 르 코르비지에의 1914년도 계획했던 도미노 구조체. 1대1 스케일로 우리가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 만들었어요. 아마 철 콘크리트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나무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펀더먼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앞에 이 도미노 구조, 즉 건축에서 계속 원시적인 어떤 원시 오두막의 전통이 있잖아요. 건축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어떤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오두막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아라, 이것이 건축의 시작이다, 이것이 건축의 본질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뭐 계속 있어 왔잖아요. 로지에뿐만 아니고 쭉쭉쭉 이어왔을 때 이것을 르 코르비지에의 20세기 초반에 뭐 원시 오두막이라고 얘기도 하죠. 철근 콘크리트로 된. 근데 어쨌거나 이것은 사실 건축이 아니에요. 구조예요, 그죠? 엄연히 르 코르비지에도 도미노 주택과 도미노 구조를 구분하고 엄밀하게 이것을 오사튜, 그러니까 구조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건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뭔가가 이제 채워져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미노를 보고 있는 것은 건축의 뼈대가 있고 그 뼈대 속에 이제 무엇인가가 채워져서 건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 내부에서 보여지는 전시들은 의외로 우리가 흔히 건축의 전시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건축가 또는 건축 작품의 전시, 예를 들면 지금 저 벽에 붙어 있는 재밌는 이미지인데요. 저게 무엇에 쓰이는 이미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런 식의 어떤 전시를 기대하고 들어왔더니 건축은 없고 오로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여기 이렇게 책이 나와 있죠. 카탈로그에서 뭐 이렇게 해서 팔 텐데, 이제 그 책의 제목들이 보면은 뭐 플로어, 그러니까 바닥, 엘리베이터, 그다음 천장, 발코니,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뭐 계단, 문, 난로, 그다음에 벽, 창문, 또 뭐가 있죠? 경사로, 화장실, 투알렛, 그다음에 지붕, 복도, 파사드, 각각의 요소들을 책으로 내고 그 각각의 아마 히스토리들을 보여줬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화장실의 이미지를 보여줬던 것처럼요. 여기에 충격이 있는 거죠. 건축은 없고 건축의 요소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건축가들이나 건축 이론가들한테는 이런 전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쇼킹하면서도 좀 불쾌할 수도 있는 전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피터 아이젠만의 인터뷰를 보니까 피터 아이젠만은 바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피터 아이젠만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랭귀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건축과 언어를 같이 비유해가지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랭귀지를 얘기하는 것은 이 랭귀지가 다시 말해서 아키텍처리라는 얘기겠죠. 건축은,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는 무엇보다도 그래머, 문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건축이 언어라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면 문법이 중요한 것이지 엘레먼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결국은 이 전시는 문법은 없이 오로지 엘레먼트만 있고, 결국 아이젠만에 따르면 이것이 결국은 램이기 때문이고, 램코라스는 사실 그래머, 문법을 믿지 않는다. 램코라스는 엘레먼트만이 마치 펀더먼탈한 요소인 것처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코라스를 르꼬르뷰지에의, 그러니까 오늘날의 르꼬르뷰지에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높이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램코라스의 건축이 그러면 그래머, 문법이 없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 이 전시에서는 아마 굉장히 그렇게 겨냥을 했겠죠, 코라스가. 문법은 없이 단어만 있는, 즉 어떤 전체를 묶는 어떤 언어의 문법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건축에서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문법 체계에 의해서 관계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문장이 만들어지듯이 어떤 요소들이 있고, 단어로 우리가 비유될 수 있을 건축의 요소가 있고, 그 요소들이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전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건축 작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왔는데, 그럼 그 문법에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성일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전시에서는 구성의 관점은 완전히 없이 요소만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언어의 측면에서는 단어와 그 다음에 문법의 관계가 건축에서 엘레먼트와 구성의 관계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그러면은 구성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구성의 가장 유명한 정의는 사실 알베르티가, 물론 그 이전부터 구성은 늘 있어 왔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알베르티가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정의는 엄밀히 말해서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큐라, 그러니까 회화라는 책에 썼고, 그러니까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에 있으면 어떤 주제가 있을 것이고,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각각의 등장인물의 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림 하나는 등장인물들의 몸들로 구성이 되고, 몸은 다시 또 각각의 팔, 다리 부위들로 구성이 될 것이고, 또 각각의 팔, 다리 부위들은 또 발가락, 손가락 등등의 또 작은 요소들로, 그러니까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이런 관계들이 계속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것들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화가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근데 알베르티는 또 한편 건축가이자 건축사학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제가 설명은 지금은 생략합니다만 또 다른 구성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니티, 단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어느 순간 각각의 요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긴밀해서 그 순간 우린 더 이상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거나 또는 빼거나 또는 흔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 그런 긴밀한 상태를 유니티라고 얘기한다. 결국 그 이야기는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구성이잖아요. 그건 또 건축에 대한 책에서 썼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의 각각의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서 전체가 만들어지고, 또는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잘 안 보입니다만 이런 과일들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장면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를 볼 때,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갖고서 볼 때 이 그림을 구성의 관점에서 그렸듯이 구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겠죠.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흔들면 안 되는 거죠. 눈을 흔들거나 코를 흔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예술에서의 어떤 구성이라고 한다면 건축도 뭐 예술, 미술, 건축뿐만 아니고 음악도 사실은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론이고 또 어느 순간은 알베르티가 스스로의 건축에서도 아마 저 구성에 관련된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즉 건축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건축을 구성한다라는 의미와 정말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 건축을 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생겨날 거라는 거죠. 17, 18, 19세기가 되면서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보자르가 만들어지고 특히 프랑스에서 그러면서 건축이 어떤 학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가르쳐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그러다 보면 이제 교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 건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장 니콜라 루이 듀홍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프레시데로송 다시텍튜 그러니까 건축의 교훈에 대한 어떤 책을 쓸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에콜 폴리테크닉 그러니까 파리에 에콜 데 보자르 학교가 있고 에콜 폴리테크닉이 있잖아요. 에콜 폴리테크닉은 이제 공병들을 양성하는 공과대학이죠. 에콜 폴리테크닉은. 그러면 에콜 데 보자르 그러니까 즉 순수 미술 학교에서 건축의 한 분과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공병 장교들도 다리 짚고 그 다음에 도로 닦고 그러면서 급하게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이 듀황이라는 사람이 건축가 교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콜 폴리테크닉의 그 교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병 장교들한테 건축을 하는 공병 장교들한테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어떤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죠. 한 챕터가 마르슈 아 수이브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거죠. 꼼포지시용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이제 두 번째 볼륨에 붙일 거라는 거죠. 그때 결합해라. 그 다음에는 건물들의 다른 부분들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엘레먼트들이 모여서 파트,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파트들이 모여서 엉성블, 그러니까 홀, 전체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 다음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으로 만약에 구성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적으로 배우는 것과 내가 직접 구성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직접 구성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할 땐 반대 순서이다. 즉 전체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작은 걸로 갈 것이다. 파트로 가고 요소로 갈 것이다. 우리가 흔히 건축가들이 디자인할 때 먼저 중심축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건축에서 비뇰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더,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마치 우리가 카탈로그에서 골라야 할 그런 양식으로 설정이 됐잖아요. 5개의 오더, 기둥 양식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공병 장교들이 알아야지 이제 바로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더들을 지금 그리스 도릭, 토스카나, 로마 도릭, 그 다음에 이오닉, 코린트 해가지고 1, 2, 3, 4, 5 해서 이 관계들을 굉장히 단순화했어요. 사실은 기존의 그 오더 양식 체계에서는 훨씬 더 비례 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냥 심플하게 긋고서는 이제 내가 이 기둥을 선택을 하면 이 높이가 될 것이고 이 기둥을 선택하면 이 높이가 되고 기둥 간격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 엘레먼트죠. 엘레먼트. 이 엘레먼트를 선택하는 순간 전체와 연관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수직적으로도 어떤 한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도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전체가 완성이 되는 이런 관계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건축에서도 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져 오고 있어 왔었어요. 듀랑은 예를 들면 이것을 단순하게 건축 내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을 가지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건물들을 가지고 도시까지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인 거죠. 부분과 전체의 관계는 그 스케일과는 무관한 거예요. 도시 자체도 하나의
구성으로서 신획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줄리엄 갸데라고 하는 이론가가, 이 사람은 보자르 교수예요. 그러니까 듀랑은 에콜 폴리테크닉 교수라고 한다면, 이 갸데의 책 제목이 바로 엘레몽의 테오리, 요소와 건축에 대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건축의 이론을 배우려면 요소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엘레먼트의 관점에서 코라스부터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코라스가 엘레먼트 오브 아키텍처리라고 하는 표현을 갑자기 제목이 들어갈 때 그것이 새로 만든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 갸데가 건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들이 있고, 그 기능에 맞춰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니죠, 사실은. 지켜야 할, 실용적인 목적에서 지켜야 할 사이즈. 예를 들면은 학생이 교실에 앉았을 때는 창문이 뭐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늘이 오른쪽으로 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글 쓸 때 편하다. 그러면 창문의 결정에 따라서 칠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건축가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는 책을 보잖아요. 도학 같은 책을 딱 보면 거기에 뭐 프로그램별로 뭐 어떤 방은 이러야 되고 저 방은 저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건축가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마치 오더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것처럼 그런 요소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전체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그림이 될 때, 그때 이것이 바로 건축일 때인데, 바로 이 단계가 지금 구성이 된 단계겠죠. 그때 갸데에 따르면 엘레몽 드 라시텍튜, 그러니까 엘레먼트 오브 아키텍처가 있고 엘레먼트 오브 컴포지션이 있다고 구분을 해요. 구성의 요소는 방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떤 뭐 복도, 거실, 침실 뭐 이런 등등의 방 단위라고 한다면, 그 전에 건축의 요소들을 뭐 기둥, 벽, 뭐 볼트 등등의 이런 요소들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코라스의 아까 그 제목을 정했을 때 만약에 엘레먼트 오브 컴포지션 쓰면 틀린, 사실은 답이 될 수 있죠. 가드의 정의에 따르면. 그래서 이 건축의 요소, 물론 건축의 요소가 만약에 구성에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요소가 된다면 그제서야 구성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건축의 요소라고 해서 이것이 다 모든 구성의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방이라는 것은 건축의 평면을 만들 때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살짝 얘기했지만은 단열재라는 것은 건축의 요소일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구성할 때 다 숨겨지잖아요.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요리를 할 때 그 재료들을 가지고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 재료들이 정말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 정말 중요한 요리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구성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즉 건축의 요소가 있고 구성의 요소가 있는데, 각각의 어쨌거나 먼저 건축의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르 꼬르비지에로 돌아왔어요. 르 꼬르비지에가 알마낙 슈탁시텍튜 모데언느 1926년도에, 그러니까 근대 건축의 영감, 이러이러한 지금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딱 도록으로 만든 그런 책을 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것은 컬렉시옹 드 레스프리 누보, 에스프리 누보의 잡지가 27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8권째 같이 계속 책을 내고 있었던 아메데 오장팡이랑 이제 찢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권으로 르 꼬르비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책으로 내요. 지금까지 에스프리 누보는 다 건축, 뭐 미술, 뭐 또는 문학 등등 모든 문명에 관련된 것들을 다 담았던 반면, 르 꼬르비지에는 28권에 해당됐던 에스프리 누보를 건축으로 완전 몰아서 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에스프리 누보가 끝나게 되자 독립적인 책으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 앞부분에 깔럼드리에, 그러니까 달력, 건축의 달력에서 이제 설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건축,
construire un abri, 그러니까 덮개를 만드는.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도미노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세밀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겠죠. 저는 이때 이 순간을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코라스의 전시를 떠올려요. 특히나 여기의 앞부분은 꼬르비지에에 따르면 이거는 Histoire de la fenêtre, History of Window. 아까 그 전시에서 각각 카탈로그들이 막 있었잖아요. 베니스 비엔날레. 거기에 윈도우 편을 딱 고르면 펼치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창문만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 창문은 그 시대의 기술에 의한 결과물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수직창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도미노와 흡사한 철근 콘크리트의 기둥과 바닥판의 구조가 나왔을 때 창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시대의 창문을 우리는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 이 시대의 창문을 우리가 정의하면 그때 그 창문이 우리의 언어, 그러니까 단어가 되고, 그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어떤 문법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것은 창문이라는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 번역되어 있는 거를 쓰면요. 결국 가장 처음 시작은 철근 콘크리트가 나와요.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물론 여기 라인포스트 시멘트라고 되어 있죠. 또 어느 순간 콘크리트 지금 아직 개념이 헷갈릴 때인데,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 철근 시멘트가 있어요. 자갈을 섞지 않으면 철근 시멘트였어요. 그런 건축들이 쭉 있어 왔고, 그러던 중에 자갈을 섞어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게 됐을 때 그 두 가지가 다르지만 아직까지는 헷갈리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데 어쨌거나 철근 콘크리트라고 다 이해를 하면 철근 콘크리트가 창문의 혁명을 갖고 왔다. 이게 바로 창문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수평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가 우리한테 수평 지붕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가 우리한테 필로티를 갖고 왔다. 창문, 그 다음에 수평 지붕, 그 다음에 필로티. 이것은 르꼬르비지에한테 하나의 건축이 아니라 건축 각각의 부분들이고 각각의 요소들인 거죠. 저것들은 철근 콘크리트에 의해서, 시대에 의해서 이제 합당한 대의명분이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아까 지금 조금 전에 그 글이 1926년이었다고 한다면 1929년이 되면 첫 번째 전집을 만들겠죠. 이 에버르 콤플레트, 르꼬르비지에 전집이 1910년, 1929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볼륨 1을 만들 텐데, 1929년이 되면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르꼬르비지에 개인적으로는 이미 근대 건축이 20년대를 통해서 이미 승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아직까지도 대형 공공건축들은 다 보자르 건축이 지어지고 있었지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은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저번에 혁명이냐 건축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을 통해서 혁명을 피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이제 5가지 포인트예요. 뽀항이에요. 포인트. 즉 정리인 거죠. 사실은 이거를 5가지 원칙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 강령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꼬르비지에한테는 지금 5가지로 지금 요약을 한 거예요. 이미 결정됐고 결정된 것을 이제 최종으로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사전 속에 실제로 있는 단어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인터넷 속에서 막 쓰던 단어들 있잖아요. 뭐 헐, 대박, 뭐 이런 단어들이 지금은 막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그게 어느 순간은 사전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작업이 5가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전 속에다가 그것을 집어넣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5가지의 원칙들이 이제 있을 때, 뭐 그것들을 만약에 5가지 원칙에 한번 사실 언급을 해보면 우리가 필로티, 아까 조금 전에 그 근대 건축 영감에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던 플로티랑, 그 다음에 평지붕과 그 다음에 수평창, 이 3가지는 아마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개를 더했어요. 그 2개가 바로 프리 플랜, 블렁 리브르, 프리 파사드, 파사드 리브르. 플랜과 파사드가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물론 이 순서는 이후에도 계속 출판될 때마다 막 바뀌어요. 항목도 바뀌고. 그러나 지금 일단은 맨 처음에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정리가 됐을 때는 1929년이고 사실은 1927년도에 슈투트가르트에 바이센호프 집합주택을 막 건축가들이, 유명한 건축가들이 작업을 할 때 그때 이 첫 번째로 자기가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 두 가지가 삽입이 됐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는 벌써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먼저 나왔잖아요. 1920년도에. 근데 사실은 27년도 이전에 그 맨 처음 사실은 다섯 가지 원칙, 사실은 여섯 가지 원칙이었어요. 여섯 가지 정리. 그 정리가 나왔던 것은 우언의 라시텍튜. 건축은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멋있는 제목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는 써 있는가를 지금 보는 거죠. 그때 거기에서는 사실은 그 앞에 다섯 거에다가 사실은 순서로 따지면은 1, 2, 3 아까 평지붕, 필로티, 수평창 그러니까 맨 처음 26년에 나왔던 거 딱 나란히 붙어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죠 지금. 그게 프리플랜과 프리파사드고 여섯 번째가 있었어요. 그 여섯 번째는 코니스라고 하면은 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을 디테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디테일들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됐죠. 기술적인 디테일이었지만 점차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인 디테일로 바뀌겠죠. 그런 코니스가 삭제됐다, 사라졌다라는 여섯 가지가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이 여섯 번째 거가 생략돼서 다섯 개가 된 거예요. 왜 여섯 번째 것이 생략됐는가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나머지는 다 새로 생긴 건데 여섯 번째 거는 없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만약에 언어라고 친다면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법인데 여섯 번째는 사라진 언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전에는 결국 등재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다섯 가지의 원칙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필로티, 평지붕, 수평창은 다 단어예요. 요소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요소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바로 프리플랜과 프리파사드죠. 그럼 저것은 문법이죠. 어떻게 보면. 문법이고 구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런 관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즉 르 꼬르비지에는 아직까지도 계속 구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구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1929년도에 네 가지 구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잖아요. 자기가 1년에 주택 작업을 22년도, 23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9년도까지 쭉 지었을 때 1년의 그 노력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결과물들이 각각의 구성이다. 구성은 결과잖아요. 네 가지의 어떤 유형의 구성이다라고 정의를 할 때 분명하게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콩포지시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도 컴포지시옹 피라미달 약간 피처레스크 같은 컴포지시고 나머지는 컴포지시옹 큐브 형태, 박스 형태의 구성이다. 즉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막 기능에 따라서 여기저기 붙는 형태의 구성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박스로 기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박스인데 구성인. 뭐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알마나슈 다시텍튜 26년이죠. 거기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뿌흐누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설정을 했다. 폭트, 문, 푸네트르, 창문, 까지에스텅다. 이거는 수납장이에요. 수납장.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폭트, 푸네트르, 까지에스텅다는 꽁꾸 대 테크니시안, 그러니까 테크니션, 전문가들의 꽁꾸, 컴페티션을 요구를 한다. 즉 창문 만들고 문 만들고 그 다음에 수납장 만드는 거는 건축가가 아니다. 이거는 테크니션의 업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건축가들이 늘 어떻게 문을 만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건축에서는. 창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가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르 꼬르비지에는 이거 테크니션한테 맡기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듀샹이 내가 그리지 않고 대신 선택을 했잖아요.
소변기를. 그런 것처럼 르꼬르비지에도 원래 건축가 그려야 하는 요소를 테크니션한테 줘버렸어요. 근데 그 줄 때 명확한 원칙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요소들이거든. 게다가 이 요소들은 지금 건축가들이 그동안 디자인을 해왔던 건데 다른 요소들을 언급을 해요.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변기, 전구, 다음 주에 주로 얘기할, 그 다음에 세면대 등등은 우띠아주 들라 메종, 그러니까 집의 기능 오브제, 즉 집의 엘레먼트들이죠. 어떤 그런 요소들은 건축가들이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 네 번째 강의들의 어떤 주요한 요소들을 설비 오브제로 설정을 한 이유가 설비 오브제야말로 건축가들이 개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거를 내가 감출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건축가 디자인을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인가, 이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죠. 르꼬르비제 따면 이런 것처럼 이 건축의 요소들은 결국은 스페셜리스트가 하는 게 맞다, 테크니션이 하는 게 맞다, 인더스트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건축가는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역할은 어후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프로포시온에 비율을 조절하는 것. 저게 바로 구성이죠. 건축가의 역할은 구성을 하는 거다. 또 1926년도에 아펠 오쟁듀스트리엘이라고 하는 어떤 공고문 같은 걸 탁 내요. 그때 그러니까 산업의 고함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 것이 결국 뭐냐면 창문 제발 좀 인더스트리 니네들이 만들어라. 문은 로네오가 만들고 있었다. 이미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뿌조, 흐노 다 자동차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회사였고, 그 다음 시트로앙, 크루조 이런 기계, 그 메탈을 다루는 그런 회사들이 빨리 건축의 요소들을 만들어라. 전쟁도 끝났겠다. 뭐 하냐? 그러면서 창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창문은 이제 점점 메카닉이 돼간다. 기계가 돼간다. 요소가 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건축가들은 뭐 할 거냐? 우리는 그냥 이 만약에 어떤 모듈이 픽스가 되면 그걸로 만족한다. 왜? 우리는 꼼포즈홍 구성할 거니까. 이러한 모듈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모듈을 가지고서 구성할 거다. 그러니까 건축의 역할은 구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렘코라스가 비엔날레에서 그 요소들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구성 이전의 요소들을 직시하고, 그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라는 것이 건축적인 요소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건축을 아주 파괴하는 요소였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요소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백화점 들어갔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쫙 뻗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근사한 이미지 만들잖아요. 그런 순간부터는 그 에스컬레이터는 건축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구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즉 에스프리 누보 파비용 드 레스프리 누보 1925년도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모듈들을 르꼬르비제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저 파빌리온은 각각의 산업이 만들어낸 엘레먼트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전시관이에요. 베니스 비엔날레인 거예요. 2014년에 1925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인 거죠. 이렇게 길게 돌아와서 이제 화장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즉 이제 화장실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 근데 구성을 다시 말해서는 익스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구성이라고 한다는 건 내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전체를 만드는 어떤 원칙이고 체계겠지만, 그러면서 결국 그러한 체계들이 보여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늘 보여준다고요. 내가 중요하지 않는 건 늘 감추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화장실의 요소들이 구성이 되기 시작한단 말은, 즉 다시 말해서 화장실 요소들에 대한 전시인 거죠. 그 건축 자체가 요소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저번에 마지막에 봤던 1916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1917년에 파운테인보다 1년 빠른 그 시기에 르꼬르비지에는 이미 당연히 건축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변기들, 뭐 비대죠 이거? 욕조, 뭐 이런 세면대들을 다루고 있었고, 그것을 굳이 투시도로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봤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자유평면에 가까운 화장실로 되겠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르꼬르비지에가 결국은 화장실에 관심은 1916년
최소한 거기서부터 있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을 다루기 시작하고 그 화장실이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그냥 자동차의 엔진처럼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우리는 자동차 안의 인테리어만 건축가들이 다루는 그런 것처럼 그 화장실이 우리가 건축가들이 다루지 않는다고 이렇게 던져 놓은 게 아니라 지금 르꼬르비주는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화장실이 바뀌었는가는 메종 시트로앙, 그러니까 시트로앙, 자동차 시트로앙과 철자 약간 틀리게 한 다음에 시트로앙처럼 안 불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자동차, 이것은 시트로앙 자동차는 아니지만 시트로앙 주택은 시트로앙 자동차 같은 주택이라는 얘기겠죠. 마치 저번에 봤던 우리가 파운테인의 리차드 뮤트가 JL 모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처럼 시트로앙이라는 것도 시트로앵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름 가지고 재밌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건축인데 자동차 같은 건축이겠죠. 첫 번째를 보면 우리가 당장 조금 묘한 걸 볼 수, 도미노가 아니에요. 그죠?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고 이게 석조 벽에 의해서 내력벽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르꼬르비주의 건축이 아니에요, 사실은. 계단은 바깥에 나와 있고, 근데 독특한 거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지금 독특하죠. 근데 지금 일단 자세한 디테일은 넘어가더라도 여기에 있는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화장실이 문을 열었을 때 이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여기에 칸막이가 이렇게 있고 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세면대 2개가 있고 욕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가 이렇게 천정까지 안 가더라도 칸막이가 더 간 다음에 거기 뒤에 변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르꼬르비주에는 변기와 나머지 씻는 세면 기구, 비데까지 포함해서를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구석에다가 점점 나중에 보면 이 변기는 이렇게 이쪽 구석 모퉁이로 가서 문이 설치가 되겠죠. 가장 작은 사이즈로 4제곱미터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은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르꼬르비주에는. 특히 변기에 한해서는. 그러나 나머지 화장실은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굉장히 넉넉한 비교적 사이즈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순간 비데라는 요소가 추가가 됐어요. 조금 더 진일보한 거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직각체계에 각각의 요소들이 엄밀하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굉장히 파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격은 각각의 요소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직각체계에 길들어져 있다가 갑자기 살아 움직일 때 직각체계를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어떤 이런 애매한 코너 부분에 모서리에 가장 합리적으로 놓는 방법이 사실은 45도로 놓는 방법이긴 하지만 굳이 욕조가 이렇게 놓여질 필요는 없잖아요. 45도를 틀어서 게다가 그 욕조 모양이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사각형 욕조였고 그 욕조 모양을 큰 문제가 벽하고 안 생겼는데 여기서는 동그란 욕조, 정말 독립적인 욕조, 그리고 일반적인 욕조 잘 씻기 위해서는 다 둥글둥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때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 욕조가 45도 틀면서 벽을 이렇게 타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벽이 건축가가 디자인해야 되는 벽이 의외로 저 욕조의 모양에서 따온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저게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1927년도에 아까 제5원칙이 처음으로 공표가 되기 시작했던 그때 이 바이센호프 하우스 특히 두 개를 짓잖아요. 그때 그중 한 시트로앙 타입의 주택에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실현이 될 때 여기 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검은 선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는 갑자기 흰 선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벽과 이 벽은 다른다는 거죠. 여기서는 똑같았는데 즉 여기서는 지금 이 벽이 천정까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천정까지 벽이 안 가는 순간 저 화장실과 이 옆에 있는 침실은 하나의 공간이 돼요. 지금 이 투시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투시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본 거죠. 침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볼륨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때 이 높이가 1.5m 높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나
저게 화장실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문이 닫혀있는 이 부분이 뭡니까? 변기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혼자 닫혀져 있는 저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형태가 만약에 이 형태가 흥미로웠다면 이 형태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쓰겠죠. 곧이어서 1927년도에 갸르슈의 빌라 슈탕드 몬지,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구성에서 두 번째 유형이었죠. 그리고 르꼬르비지가 굉장히 애틋하게 극찬을 하고 만족해했던 그런 주택이죠. 아주 거대한 주택인데 이 주택은 겉에서 보면은 정말 입방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주택이었는데 그 내부에 살짝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은 여기 윗부분이에요. 중앙에 발코니가 있고 발코니 안이 쑥 파여져 있으면서 갑자기 거기 파격이 있는 거죠. 그 파격에 있는 부분에 이 이상한 볼륨, 이 볼륨이 45도로 꺾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실 사진 위에다가 색깔을 칠해서 잘못 그렸죠. 사실은 이게 곡선이 가면서 직선으로 만나면 이런 선이 안 생기죠. 그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를. 선이 그려지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저때 저 안에는 뭔가 파격이 있다는 것을 저 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파격이 있는 부분이 다름 아닌 화장실이에요. 아까 여기에서의 내부에서도 이 공간에 파격을 준 것은 화장실이었고, 게다가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그 그렸던 투시도 그 이미지가 지금 바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극적으로 뭐 뚫어져 있기 때문에 볼륨이 더 독립적인 부분도 더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즉 어떤 오브제가 있고 그 오브제의 벽을 따라서 그대로 두르는 것은 우리가 순수파, 퓨리즘, 르꼬르비지에와 아메데 오장팡이 1978년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함께했던 그러니까 에스프리 누보의 잡지에 시작이 되었던 그 예술운동, 큐비즘 뒤를 잇겠다고 하면서 만들었던 그 예술운동 중에 그 정물화를 계속 그리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파이프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병, 보르도 병 예를 들면 부르고뉴가 아닌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병, 책, 기타, 접시 쌓아놓은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각각의 사실은 이 예를 들면 접시에 있는 이 동그라미와 기타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뚫어놓은 동그라미가 겹쳐지는 각각의 그 선들이 만약에 동일한 기하학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겹쳐서 그리는 거죠. 그런 그림 기법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 포도주 할 때 우리 마리아주 그러잖아요. 마키아주, 도부제, 오브제들의 결혼 뭐에 의해서 빡, 엄맴, 꽁뚜, 꼬망 공동의 꽁뚜, 외곽선에 따라서 오브제들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컵과 기타가 결혼한 것처럼.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의도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저러한 순수한 기하학들이 기계 문명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 형태가 저러한 순수한 기하학들을 공유하고 있고 저러한 기하학들조차도 우리가 건축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1925년도에 예를 들면 꼭소,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로잔에 거기에 레마노스가 크게 아시죠? 재즈 페스티벌하는 그 몽트레페 브베가 있고 찰리 채플린이 죽었다는 그 브베 바로 옆에 꼭소가 있어요. 거기에 르꼬르비지에의 부모님이 이제 이쪽에 정착을 부모님을 위한 주택이죠. 그래서 뭐 호숫가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나중에 르꼬르비지에에서 이 뿌티트 메종이라는 이름으로 책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니멀 드웰링, 아주 작은 주택을 짓는 거예요. 지금 가시면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앞에 국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흰색의 이런 벽 모습에 울타리가 그냥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쳐져 있는 이런 형태일 텐데 이제 어느 순간 사실은 여기가 바로 호숫가 바로 앞이잖아요. 그 과정도 사실은 좀 재밌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땅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주택을 설계를 하는데 르꼬르비지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주택을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 도면을 갖고 땅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서 이 땅을 찾을 때는 내가 이 도면을 안 그렸다면 설마 저기에 건축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자동차가 움직여 다니듯이 하다가 자기 땅에 잠시 정차해 있는 듯한 그런 건축인데 지하 단면에 보면 한쪽이 이렇게 까부가 크게 내려가면서 이제 호숫가니까 물 때문에 한쪽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금이 가겠죠. 그러면서 이 흰색 벽들은 다 나중에 금속 패널로 다 덮어요. 뭐 흰색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나름으로는 흥미로운 것이 이쪽 면에는 아연으로 된 함석판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게다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방식으로 반대쪽에는 이제 그 유명한 수평창 단 하나의 파사드가 단 하나의 수평창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요소로만. 그때 그 11m 이르는 수평창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평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수평적인 결을 갖고 있는 이 물결 모양의 보통 그 공장에서 많이 쓰는 재료죠, 이거. 그 알루미늄 패널을 쓰는데 이거를 쓰면서도 이 재료가 사실은 이 알프스 주변의 산장에 창고 같은 데서 많이 쓰던 재료를 갖고 와서 덮었다고 해요. 이게 한 30년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덮여진 게. 자, 뭐 그게 주제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여기는 뭐 수직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뭐 수직적으로 따라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볼륨이 굉장히 닫혀 있고 반대쪽은 수평창으로 완전히 열려 있어요. 이 닫혀져 있는 볼륨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도 사실은 이 볼륨이 눈에 띄잖아요. 뭔가 갑자기 아주 평범한 볼륨에 볼륨 하나가 튀어나왔을 때 그 볼륨이 우리 눈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 물론 굴뚝이 있으니까 벌써 알 수 있겠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엔 또 이쪽에서 보면 갑자기 여기 튀어나온 요소가 또 있어요.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단면과 평면을 보면 이것은 사실은 마리아주인 거죠. 그 안에 쇼디에, 그러니까 보일러 공간이고 보일러가 보통 동그랗기 때문에 동그란 보일러를 앉히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가장 경제적인 볼륨이 설정이 됐고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봤던 한쪽에 튀어나온 이 부분은 희한하게도 세면대가 밖으로 미고 들어가가지고 그 밖으로 볼륨이 이렇게 나와 있는 묘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면대가 단면에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굳이 단면에 세면대를 그렸어요. 굳이 단면에 여기 보시면 이런 보일러를 그리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설계를 할 때 뭐 학생 시절부터 제가 지금까지 뭐 저런 거를 그릴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평면에서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그리긴 하죠. 근데 과연 저걸 그렸다고 한다면 저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겠죠. 저것도 하나의 정물할 것인데 맨 첫 번째 안은 이거였어요. 훨씬 더 단조로웠죠. 그냥 박스였고 보일러 위치는 굉장히 비슷하고 세면대였고 게다가 여기 약간 조금 지금 화장실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닫혀져 있어요. 근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은 보면은 훨씬 더 가해로 순환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주택을 가시면 이렇게 계속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끝없이 무한 궤도처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작은데 이 동선은 무한한 거죠. 그리고 몇 가지의 이런 요소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게 됐어요. 나중에 프레시지용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1930년도에 나왔던 책에서 그 다시 작은 주택을 설명을 할 때도 그릴 때 꼭 이런 요소들을 굳이 기억해서 이게 지금 강연회 때 이 남미에 가서 강연회 때 직접 안 보고서 막 이렇게 그린 스케치들을 모아서 책에다 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아까 이쪽 부분이 평면을 조금만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주로 생활 공간이겠죠. 거실일 거고 피아노 있고 여기에 이제 부엌이랑 뭐 있고 이쪽에는 욕실이 열려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손님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공간인데 미닫이 문으로 해가지고 열리고 닫히고 해서 평상시에는 다 열어놨다가 누가 잘 때는 다시 닫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시는 사진은 여기서 이렇게 본 모습일 거예요. 거기에 뭐 라디에이터도 하나 있고 여기 이 세면대가 아까 굳이 밀고 나간 그 볼륨인 거예요. 저 세면대의 배치를 통해서 건축적으로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요. 사실 자세히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에 있는 그 건축 내부에서
이런 요소들이 툭툭 눈에 띄어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이 거실 옆에 세면대가 놓여져 있고, 세면대 옆에는 바로 이게 살짝 보이는 것이 바로 욕조예요. 욕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죠. 거울이 있으니까 또 거울을 통한, 그러니까 계속 저 오브제들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살면서 저 오브제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저런 것들이 르꼬르비지에의 책에서 일련의, 그러니까 건축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거는 배예요, 배. 배도 사실 살기 위한 기계, 르꼬르비지의 유명한 정의 있잖아요. 그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건 사실은 배일 거예요, 배. 타이타닉 같은 그런 유람선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대륙간 며칠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묵어야 할 침실이 만들어지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살기 위한, 살 수 있는 기계가 된 거겠죠. 그때 그 내부에 이 선실, 1등석도 아니고 2등석도 아니고 3등석쯤 될 텐데 거기에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그 저번에 우리가 봤던 그 책, 락 데코라티브 도시, 오늘의 장식예술, 이 책에서 계속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거기에 굉장히 세면대가 만약에 방에 있으면 위생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배에 탔을 때는 이러한 장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일반 집으로 옮겨져서 이 풍경을 봤을 땐 낯설다는 거죠. 나는 우리 집에서는 세면대가 굳이 저기 있고 싶지 않아. 저 세면대는 예술작품도 아니고 저 세면대는 산업이 만들어낸 아주 그냥 볼품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숨겨놓았을 텐데,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 배를 굉장히 근대적인 주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대적인 인간한테는 얼마든지 자기 주거 속에서 저러한 세면대들이 전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은, 선실의 이미지들은 르꼬르비지의 나중에 33년도에 빌 하디유즈, 그러니까 빛나는 도시라는 책에서도 등장을 할 거예요. 결국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뿌티트 메종, 작은 집은 호숫가에 있고 호숫가에 이 단 하나의 수평창이 있고 거기 앞에는 이제 이거는 방은 아니고요. 돌로 되어 있는 벽이 있고 이렇게 창문을 르네상스 화폭의 비율대로 뚫어가지고 이제 풍경을 보겠죠. 저기에서 이제 겨울, 여름 때나 이렇게 정원처럼 쓰는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고 여기가 실제로 사는 데라고 한다면 이 오브제는 실제로 우리가 주는 느낌도 마치 이 호숫가에서 떠다니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요소와 같고 자동차와 같은 주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호수에 실제로 많이 떠다니는 증기선과 같은 이미지도 주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에 지금 기찻길들이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찻길 뒤편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마치 또 한편으로는 기차 같은 거죠. 좁고 길다라면서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묵으면서 예를 들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타고 가고 하는 그런 풍경들처럼 비슷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 내부도 우리가 근대적인 기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겠죠. 르꼬르비지에가 물론 자기 부모님을 위한 저런 작은 주택뿐만 아니고 이제 대규모의 큰 주택들, 아까 뭐 빌라 그 슈땅드 몬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주택이고요. 여기에 빌라 사부아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을 위한, 사부아를 위한 별장이죠. 위켄드 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귀족들 같은 사람들의 주거 속에서도 전혀, 그러니까 저러한 장면들이 문제없이 연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사부아 건축주에게 보여줬던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전집 1편에 나왔던, 소개됐던 장면이고요. 전집 2편에 1929년부터 1934년까지 그 2편에 나왔던, 소개됐던 버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사이에는 4-5개의 그 또 작은 버전들이 막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느 순간 초기 안으로 돌아와요. 가장 초기 안과 흡사한 안으로 결정이 돼요. 다만 너무 비쌌으니까 사이즈도 좀 줄어들었고요. 예를 들면 5m 간격인데 4.75m로 줄어들고 층수가, 이것은 정확하게 3층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두 개 층이 되고 3층은 옥상 정원 공간으로 해서 다 스케일을 줄였으나 가장 첫 번째 생각과 흡사한, 그래서 이 평면에 비교를 해봐도 유사하긴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계단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경사로가 여기서는 꽉 막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개방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이 계단, 사진 찍을 때 포토제닉으로 지금 나오는 이 계단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직선 계단이죠. 근데 오히려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곡선형으로 벽이 쳐져 있고 실린더 형태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 거기에 세면대가 있어요. 이 세면대가 뜬금없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여기에 닫혀져 있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 화장실과 여기서 일 보고 나서 나와서 씻는 거니까 얼마든지 밖에 나와서 씻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은밀하게 감추었다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계단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디 갔을까요? 그렇다고 여기 넣은 것도 아닌데 일로 갔죠. 세면대 위치가 갑자기 더 중앙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그 앞에는 기둥이 있고 기둥에 이렇게 테이블처럼 뻗어나와 있는 게 있고 그 앞에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들어오면 여기에 세면대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겠죠. 전집에 보시면 전집 볼륨 2 거기에 실제로 지어진 이제 그 빌라 사바를 쫙 보여줘요. 실제로 한 페이지는 이렇게 나오고 또 한 페이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축적 산책로에, 그러니까 르코르비제가 늘 얘기하는 건축적 산책로, 거기에서 그 과정별로 찍은 어떤 영화 같은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런 느낌은 주지만 전혀 실제 경험과는 무관한 동선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이 사진에 집중을 합니다. 이 사진.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세면대가 있으니까요. 키워서 보면 굉장히 사실은 조금 갸우뚱하게 된 사진이에요. 왜냐하면은 건축적 산책로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동차를 대고 문 열고 나오면 이쪽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바라보이는 풍경이 중요하겠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풍경이니까. 굳이 뒤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뒤에서 찍고 굳이 묘하게 이 세면대가 코너에 딱 잘려져 있어요. 사진과 그림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림에서는 소점에 가까운 부분이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면 사진에서는 가장 앞에 있는 것. 가장 앞에 있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누구나 지금 만약에 예민하다면 앞에 있는 오브제를부터 뒤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굉장히 묘하게 잘려져 있는 저 세면대가 굳이 가정을 만약에 제가 하자면 이 세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던져볼 수도 있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물론 여기서 바라보이는 풍경이 근사한 것도 마찬가지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잘려져 있는 형태는 최대한 이 볼륨이 가장 온전한 상태일 때를 자른 거예요. 근데 또 묘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에 이 세면대는 사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어야지 여기서 찍었을 때 세면대 뒤에 기둥이 있고 기둥 뒤에 이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이 테이블 앞에 세면대가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은 이 평면도가 실제 버전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버전이 따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집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버전을 갖다 붙였어요. 물론 뭐 우리가 이거는 공사하는 와중에 옮겼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도면을 그릴 당시에 이 입장에서는 이 세면대가 굉장히 앞에 나와 있었고 사진을 찍을 그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면대가 굉장히 앞에 있다는 거죠. 실제 모습은 이거예요. 서 있는 세면대. 이 세면대는 이 옆에 있는 물론 변기를 이용하고 나서 굳이 이렇게 돌아와서 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마치 이것을 성당을 들어가시면 성당의 성수 있잖아요. 파운테인.
손을 씻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여기가 만약에 근대의 성당이라고 한다면 주거가 그 성당을 들어왔을 때 근대의 파운테인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고 올라가는 뭐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이 사진의 구성이 그러니까 또 다른 거대한 주택 아까 그 빌라 슈탕드몬지 가르슈에 있는 그 아까 그 목욕탕 장면을 제가 이렇게 발코니 보여드린 그 주택을 보여줄 때 뒤에 늘 그러니까 자동차를 앞에 놓고 찍으면서 이 집은 이 자동차와 같은 에스프리 정신을 갖고 있다. 이 집은 이 자동차와 같다. 자동차와 같은 주택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마치 이 모든 장면들을 정수를 이해하려면 여기 이 세면대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제는 씻기 위한 기계라고 한다면은 뒤에 올라가는 계단은 오르기 위한 기계, 경사로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기계, 앞에 철문도 들어가는 기계, 각각은 다 기계로 치환될 수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고르비지에가 문서고에 가보면 일련의 사진들을 굉장히 공들여서 찍어요. 한 번 툭 찍은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여러 컷을 찍죠. 이런 각도로도 찍고 심지어는 지금 이런 각도로 찍으려면은 굉장히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스럽게 남들이 근데 보지 않는 각도로 마치 우리가 그 막셀 듀샹의 파운테인 스티글리츠에 의해 가지고 찍혔던 그런 낯선 각도로 오브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찍힌 사진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진이에요. 예를 들면 빛이 떨어지고 거기에 어떤 오브제가 독립적으로 서 있는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굉장히 조각적인 연출이라고 봐야겠죠. 들어갔을 때 이 세면대는 약간 은밀하지만 살짝 드러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사진 안 넣었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같이 이제 여러 번 많이 갔지만은 이 관점을 갖고 바라보니까 생전 안 봤던 각도로 막 이런 걸 보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면 오르면서 이 오브제를 바라보는 각도들이 되게 재밌게 나오기도 해요. 위로 올라가면 또 유명한 화장실이 하나가 있죠. 맨 위층에 그 사부아 부부를 위한 주택 방이 있죠. 그 방을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경사로를 올라와서 돌아가지고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경사로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로예요. 경사로 밑에 수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벽이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 수납장인데 천정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독립적이에요. 즉 우리는 여기 위에 천정이 다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움직이면 이 천정과 이 오브제 간의 관계들이 바뀌는 것을 느껴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내가 복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넓은 한 공간에 오브제 옆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왼쪽을 바라봤을 때 그 왼쪽의 풍경에는 갑자기 아까 1층홀에서 봤던 똑같은 세면대가 있고 그 옆에는 우리 메종 피루술의 비데가 있어요. 이 세면대 또한 기둥 옆에 아까 비슷하게 조명, 아까 밑에도 그랬거든요. 밑에도 기둥이 있었을 때 조명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손 씻으려면 불이 켜져야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불을 통해서 세면대가 조명을 받겠죠. 여기에는 게다가 위에 지금 천창을 뚫어놔가지고 더 강력한 빛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문서고에 가면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이 남아있는 거죠. 또 다른 사진. 아까 그 사진과 굉장히 흡사하죠. 맨 처음에 홀에 한쪽 코너에 온전한 모습으로 커팅이 되어 있는 이 사진.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정말 공간화되어 있는 욕실과 그 옆에 그 라쉐즈 롱그 눕는 의자 있죠. 그 의자와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고 그 옆에가 바로 뚫려 있는 것이 이제 침실이 될 거예요. 아까 이제 그렇게 슬쩍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뒤돌아보면 그때는 또 다른 장면으로 연출이 되겠죠. 그때 완전히 돌아와서 보면 아까 수납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 천장까지 안 뚫려져 있는 이 부분에 이쪽 한쪽 벽면은
마찬가지로 타일이 덮여 있고 거기서 바라보이는 풍경은 또 하나의 정물화죠. 순수파의 정물화고 뭐 여기에 문이 까만 문을 만약에 열면 이번에는 안에 변기까지 보일 거예요. 자,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 사례로 르꼬르비지에의 주택,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곳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1931년부터 33년까지 해가지고 완공한 이 아파트는 이제 세를 놓는 아파트일 것이고, 근데 맨 위에 2개 층 펜트하우스를 이제 르꼬르비지에가 쓸 거예요. 그때 이제 에브르 콤플레, 그러니까 전집에 소개되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 이제 이런 갑자기 왜 이런 거 보여주죠?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이게 평면이고요. 위에 밑에 층부터는 표준도예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르꼬르비지에 본인의 주택은 굉장한 파격이 나름 숨어 있어요. 여긴 독특하게, 그러니까 밑에 층에는 전혀 예를 들면 이런 라디에이터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려져 있지 않고 전구 이런 거 다 안 그려져 있는데 2층에는 모든 것들을 다 최대한 그려놨어요. 설비 오브제들을 정확하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은 여기 뚫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홀이 있고 큰 문을 이렇게 피봇 문이죠. 중간에 열리는 문을 통해서 거실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 문을 열면 여기는 르꼬르비지에가 아침마다 그림을 그렸다는 화실이에요. 르꼬르비지에는 아침에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설계사무소 가고.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실과 그 다음에 여기에 식당, 부엌이 있고 여기가 침실이죠. 지금 사진 찍혔던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 열려져 있고 세면대 있고 작은 욕조가 하나 있어요. 아까 이 장면이죠. 근데 사실 여기 문제가 되는 오브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메종 피루스의 비데. 그 비데가 바로 침실에 화장실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침대는 굉장히 높죠. 일부러 높였어요. 높였기 때문에 여기서 창문 바깥으로 해서 풍경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여기를 올라가려면 한참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그때 이 비데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비데죠. 제가 실제로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이죠. 그러면 여기에 욕조가 보이고 경사진 곳으로 빛이 떨어지고 세면대 있고 비데가 있고 여기에 토네 의자 있고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 그 옆을 탁 틀면 다시 뒤로 돌면 내가 여기 식탁이 있었고 거기에서 문이 굉장히 커요. 문이 크고 그 문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수납장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지금 자국 보이시죠? 얼마나 무거웠으면. 즉 이건 닫기도 힘들고 열기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열어놓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식탁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보이는 풍경이 문서고에서 제가 찾은 이미지예요, 이게. 여기에 아까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서 침실이 보이는데 침실에 보이는 장면들이 뭐 라디에이터라든지 이런 세면대뿐만 아니고 비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비데를 사용하는 사람은 르꼬르비지에의 와이프 이본느죠. 이본느 르꼬르비지에가 이용하는 비데일 것이고 굉장히 은밀한 오브제죠. 이본느는 사실 여기가 지금 파리의 근교예요. 블로뉴 숲 가까이에 있어서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 나름 그렇지만 외곽이고 그전에는 생제흐 데프레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되게 좋은 동네. 네. 거기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외곽으로 오라고 하니까 사실 죽을 맛이죠. 게다가 자기 남편의 건축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자기는 파리의 아파트에 살고 싶었고 정말 화려했던 중심가에 살고 싶었는데 게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에 남편이 해놓은 짓이 여기에 비데를 떡하니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본느는 평상시에는 늘 수치스러워서 손님 초대하면 손님 다 볼 텐데 그럼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다
늘 덮개로 덮어놨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르꼬르비지에가 물론 여기에 비데를 뜬금없이 놔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옆에 세면대가 가까이 있고 씻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 칸막이를 옆으로 뒤로 더 미루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비데를 떼온 게 아니라 칸막이의 위치를 정해서 이게 아니냐 바뀌냐가 결정이 되었는데 르꼬르비지에 스스로 자기의 집에서는 저렇게 도발적인, 저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막셀 듀샹 아티스트가 그냥 소변기 하나 사갖고 던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쉽지 않은 결정이고 파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능까지 해야 되고, 그러나 결국은 자기 와이프에 의해서 마치 듀샹의 파운테인이 거부당했던 것처럼 전시가 거부당하죠. 덮여졌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서 건축가의 어떤 힘인데요.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전시의 무서움인데 결국 와이프가 저 물건을 쓸 때는 다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마치 이렇게 징역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저 와이프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조금만 더 옆을 보면 또 다른 샤워 부스도 있고, 샤워 부스 옆에는 또 다른 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어요. 저 세면대도 나름 굉장히 독특한 미장센이에요. 그러니까 유리 블록으로 그러니까 반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이 유리 앞에 세면대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루엣이 강하게 보일 거고, 거기에 각종 이 배관들이 굉장히 거친 모습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렇게 설마 디자인했을까 싶을 정도로 거친 방식으로 다 노출되어 있는 이런 장면은 나중에 예를 들면 피터 앤 알리슨 스미슨의 그러니까 브루탈리스트들의 첫 번째, 그러니까 브루탈리즘의 건축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휴스탄턴 스쿨. 그 휴스탄턴 스쿨의 그러니까 모든 있는 재료 그대로 드러내는, 그래서 브루탈을 한 느낌을 줬겠죠. 사실은 그런 뜻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그때 그 화장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유명했고, 그 화장실에 보여줬던 마찬가지로 어떻게 약간 그 반투명한 유리 앞에 있는 오브제들이 있고, 그 오브제들의 이런 튜브들, 이런 것들이, 게다가 물이 떨어지면 아예 바닥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전시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과 굉장히 연관지을 수 있고, 나중에 르꼬르비지에 까바노 이런 데 가도 예를 들면은 이런 데서 이런 장면들은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대 건축가 끝내기 전에 참 짧게만 보면, 예를 들면은 세지마의 시프 아파트 다 유명하잖아요. 그 아파트에 보시면은 복도가 있고 거기에 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복도에 떡하니 이런 세면대가 놓여졌을 때 저런 것들이 뭐 물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복도의 장면에 굉장히 큰 오브제로서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위에서 다른 집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게 다 세면대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어느 순간 그것을 오브제를 배치를 하는 순간 그 오브제는 전시가 된다는 거죠, 건축을 통해서. 게다가 뭐 계속 지금 세지마 사나 것만 딱 골라서 보면 이 캬사 플랫폼 두 번째 거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떡하니 거실에 욕조가 전시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니시자와의 하우스 A를 보셔도 여기에도 보시면은 물론 커튼을 통해서 이렇게 칠 수는 있겠지만은 마치 하나의 공간 속에 테이블 식탁 위에 옆에 욕조가 같이 저렇게 놓여져 있는 저런 풍경들이 물론 뭐 건축가가 굉장히 독창적으로 저렇게 놓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저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덜 충격을 받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 저것들을 역으로 돌아서 근대로 돌아갔을 때는 사실은 저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고, 그런 결정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결국 레디메이드의 어떻게 보면 보편화가 지금은 어느 순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해미조그의 이야기가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레미조그라고 하는 지금은 죽었죠, 아티스트가 자크 헤르족과 드무롱의 그 뽕피드 센터에 전시를 했을 때, 그때 그걸 갖고 책을 썼죠. 그때 해미조그가 락트 덱스포지시옹, 전시의 행위, 네틸바 어낙트 코티디앙, 아주 일상적인 행위 아니냐. 즉 사람은 살면 다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밥 먹으면서 내 메뉴들을 깔면서 전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자를 하나 놓는 것도 결국은 배치하는 거고 전시고, 그것이 즉 결국 그것이 바로 위으바니즘, 그러니까 도시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전시고, 건축물들에 의한 건축 자체도 건축의 요소들을 가지고서 전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헤르족은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건축물이 뭔가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보여준다는 결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막셀 듀샹의 어떤 그 레디메이드와 굉장히 흡사한 미장센들이 연출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덜 파격적일 수도 물론 있지만 제 나름은 오히려 더 강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이본느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듀샹의 오브제는 미술관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일상을 가면은 잊어버리게 되겠지만, 건축은 일상의 공간을 이제 물론 비일상적인 경험을 하도록 비틀어야 되지만, 그것들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훨씬 더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인식하는 데 있어서 더 일상적인 풍경들을, 결국 일상적인 전시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건축에서의 어떤 레디메이드적인 관점이 뭐 흥미로운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갖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라디에이터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